오늘 노무사 민사소송법 강의 첫 번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목이 저번 주에 독감을 앓아가지고 약간 아직 덜 떨어진 것 같아서 목소리가 살짝 감기기가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실 때는 뭐 책은 다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서는 이 교재입니다. 기본서는 이 교재고 좀 있으면 아마 사례집도 나올 거예요. 사례집까지 해서 나올 거고, 저는 단문집은 따로 없습니다. 단문집 따로 내신 분들도 있던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실 단문집이나 여기나. 그래서 이 책만으로 계속 갈 거고, 일단 순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기 때는 이 책을 말 그대로 다 이해하는 강의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데 집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때도 이 책으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지, 뭘로 공부해야 되는지, 뭘 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가르쳐 드릴 거고, 일기 때부터 일단 시험을 볼 겁니다. 3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미 출제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해놨고, 그래서 1기 때 시험을 보고 2기 때는 이제 사례집으로 볼 거예요. 사례집도 이제 곧 나올 건데 살펴보시면 노무사 10년 기출문제는 거의 해설이 다 들어가 있고 100%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법원행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을 굳이 넣은 이유는 원래 제가 변호사 시험 쪽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올해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초시시면 기출문제 쟁점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올해 나온 거는 1월 달에 쳤던 변호사 시험이랑 똑같은 쟁점이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강사님들도 다 그 문제는 냈을 거라고 보는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자체에서 뭐가 쟁점을 잡혔는지 그런 것들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단문 문제는 올해 잘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 아직 민사소송법이 도입된 지 노무사 쪽에 도입이 된 거는 많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법원행시나 입법고시에서는 원래 단문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문제를 낼 거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기 때는 이제 사례집으로 강의를 할 거고 역시 매일매일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3기 때도 매일매일 시험을 볼 거고, 3기 때는 다시 이 교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이 교재로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어차피 잘 외우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현출해 내시는 게 다기 때문에 저는 교재를 한 권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했고, 이게 지금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됩니다. 400페이지 되고, 지금 아마 이시훈 교수님이나 김홍엽 교수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페이지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도 없고, 사실은 요즘에는 학설 논의 같은 것들을 적게 다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옛날 사법시험과 다릅니다. 옛날 사법시험과 다르고, 요즘에는 판례 논리가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판례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위주로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이고, 네. 그래서 순환에 대한 안내는 이 정도면 족한 것 같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행정쟁송법이나 인사노무관리론 이런 것들은 필수 과목이니까 이미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법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석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을 거고 저랑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일단 법학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일단은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게 없으니까 많이 나오는 뭐 기판력 관련 조문들, 객관적 범위인 216조라고 하면 이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미친다라는 내용을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내용을 숙지를 했다면 그 다음엔 판례겠죠. 관련된 판례.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이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조문 판례를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으로 포섭을 해주셔야겠죠. 판례는 예시입니다. 예시, example.
이 사안과 관련돼서 있었던 선례입니다. 선례인 거고, 사례는 지금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 그 해에 나왔던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그래서 그 노무사 기출문제는 포섭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안에 맞게 포섭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만 외워서 그냥 갖다 박아 놓으면 이거는 암기 시험이죠. 전문직 시험에서는 단순 암기는 없습니다. 포섭이 필요합니다. 포섭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요거 2개 쓰는 게 단문입니다. 그리고 단문을 쓰고 마지막에 사안 포섭까지 하는 거, 요게 사례입니다. 그런 거로 단문과 사례를 따로 학습하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을 때에는 단문 목차입니다. 단문 목차. 답안 쓰는 방식인데, 연기 때부터 이걸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민사소송 학자 되실 거 아니잖아요. 답안을 써야 되니까 의의를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뭘 쓰는 거냐면 조문은 당연히 꺼내 오셔야 됩니다. 제가 입문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판사들이 따라야 할 법이죠. 민사소송 절차에서 변호사랑. 그러면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조문이 왜 있는 건지 의의를 쓰셔야 됩니다. 의의를 쓰셔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좋다면 조문을 만든 취지까지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의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에서 의의라고 잡았는데 그냥 조문만 쓴 것도 있고, 아니면 조문의 취지 다 쓴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의의, 다음으로 요건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아는 실체법 하나 들어볼까요? 민법 물론 1차 때 하셨겠지만 1차 때 이제 객관식 통과하려고 아마 급하게 좀 하신 경향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회 시간에 배웠던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고조선 8조금법을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법이죠. 근데 아직까지 있고. 자, 그러면은 사람을 죽인 자, 이게 요건입니다. 이거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건 효과입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물건을 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68조입니다. 즉 모든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를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써야 되는 거, 요건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 조문입니다. 근데 조문을 빠짐없이 규정해 주면 좋은데, 이걸 계속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왜냐하면 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예외가 있고 이럴 땐 어떡하지 저럴 땐 어떡하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판례가 확립한 요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몇 개는 이건 그냥 조문 뺏겨 쓰시라 할 거고, 몇 개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할 거예요. 일단 조문 뺏겨 쓰시라는 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용 법전이 법 과목엔 다 들어가죠. 이거 장식품이 아니라 이거 보고 뺏겨 쓰라는 얘기입니다. 뺏겨 써도 점수를 주나요? 점수를 줍니다. 10점이면 조문만 뺏겨 써도 1점 줍니다. 많이 20점이면 조문만 뺏겨 써도 3점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뺏겨 쓰신지 모르겠어요. 뺏겨만 써도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요건은 조문이고, 판례 확립 요건을 암기하시는 거. 의 요건, 그 다음에 요건 다음에 뭐 나와야겠어요? 요건 다음에 효과가 나와야겠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형에 처하는 효과가 발생하네.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줘야 되네, 돈을 줘야 되네,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게 단문입니다. 이 요건 효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여기 뭐 절차 이런 걸 더 할 수 있겠죠. 절차. 요게 단문 목차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 이게 제일 보편적인 목차인데 예를 들어서 단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약간 논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가 이제 서론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서론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때는 여기 플러스로 5에 서론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겠죠. 서론만 쓰고 결론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쓸 거면 결론까지 쓰시고, 서론을 보통은 넣어주시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단문목차에서. 그냥 의요건 효과 절차만 하면 좀 썰렁하긴 하니까 글 자체가 논리가 있으려면 서론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의로 시작하신다면 뭐 결론 또는 재현 이런 말을 해주시고, 그냥 서론으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여기 내용에 이제 요 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문 목차는 이렇게 되는 것이겠고, 자, 이 단문 목차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사례 목차는 첫 번째는 쟁점의 정리겠죠. 뭐가 문제되는지 쓰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되는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이라고도 씁니다. 저는 거의 다 문제점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볼 때도 다 문제점으로 썼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글자가 3개라서 쓰기 편해서. 근데 보통은 쟁점의 정리라고 쓰게 돼 있고, 지금 사안에서 무엇이 문제된다 이거를 뽑아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아직 연기인데 왜 사례 답안 쓰는 걸 가르치고 계시죠? 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아시려면 기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 내용을 아셔야 뭐가 문제되는지 알 겁니다. 애들한테 그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왜요라고 하겠죠. 갓 태어난 애기한테. 그러면 이거를 가르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 물건이라는 거, 소유권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내 물건이 아닌 걸 함부로 가져오면 범법행위라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쟁점의 정리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논점이 일탈되니까요. 잘못된 걸 쓰면은 안 되겠죠.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쓰시오라고 물어봤는데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쓰고 있으면 이거 쟁점 일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쟁점 일탈이면 당연히 점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을 잡는 거라서. 대신에 여기서 뭐가 문제된다라고 문제점 쓰는 방식은 제가 이순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뭐 때문에 문제되겠어요? 보통은 조문 혹은 판례 태도 때문에 문제됩니다. 뭐 똑같은 게 들어가죠. 의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들어가죠. 문제가 짧다면 요거 2개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짧다면 묶으셔도 되고, 여기에는 근데 1번에 요건을, 이건 단문처럼 똑같이 쓰는데 2번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요건이 있으면 거기 포섭을 해야겠죠. 자, 요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포섭을 해야겠죠. 목적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개를 죽인 건 아니네요. 사람을 죽여야 되고 죽이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을 죽인 자도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건을 나눴습니다. 3개. 그럼 요건을 쓰시고 이게 사람인지 이게 죽인 건지 이게 사람인지 다시 죽인 것도 사람인지를 쓰셔야겠죠. 여기. 이게 포섭입니다. 그러면은 단문이랑 똑같죠? 공부한 거 똑같이 쓰셔야 되고, 근데 포섭을 해주시는 겁니다. 포섭. 물론 저거는 너무 간단한 거라서 간단한 건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소송은 보통 사람이 해야 되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천성산에 있는 다람쥐가 소송을 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소송을 못하죠. 그래서 원고가 될 수가 없어서 부적법 각하된 게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쓰시고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고 이게 사실상 효과라는 목차라기보다는 사실상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게 있을 거예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가? 혹은 소는 적법한가? 물어보는 거는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보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정답입니다. 정답이 보통 효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것이고 이게 사례목차의 단데 효과 대신에 이름이 결론으로 바뀌게 되는 것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결론. 여기서도 사안의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따로 검토를 한 거고 마지막에도 결론을 써주셔야 됩니다. 결론을 꼭 내주셔야 됩니다. 우린 결과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써줘야 됩니다.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로 따지면 요게 답이고 이 친구들이 과정이죠. 둘 다 쓰셔야 됩니다. 둘 다 쓰셔야 되고 당연히 둘 다 쓰셔야 되고 물론 배점은 여기가 좀 더 크겠지만 하나하나 다 배점이 있습니다. 조문 쓰는 것도 배점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단문이랑 사례랑 똑같습니다. 그냥 사안 포선만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거는 강사님의 마음이나 혹은 여러분들 마음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 머리 아프다. 나는 단문 일단 다 적고 마지막에 사안에 해결해서 그냥 다 적용시키면 안 되냐? 그것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 포섭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머리가 좀 덜 아프다고 해야 되나? 일단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검토하면 바로 직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요건적이 사람을 죽인 자는 하고 여기서 바로 포섭하는 게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들도 마지막에 쓰기도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법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순한테 조금 더 답안 작성법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기본 강의 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문제점 찾아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조문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문을 요건으로 분설해서 외우는 과정, 그 다음에 문제되는 판례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연기이자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니까 연기 때는 이걸 쓰기 위한 기초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후추가 뭔지 소금이 뭔지 그걸 배우는 거고요. 일기 때는 여기 써야 되는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공부를 만약에 처음 하신다면 대법원 판례 번호도 있고 막 말이 블라블라 많아요.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요?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당연히 판례 번호는 외우지 않습니다.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고 그 판례에 있는 핵심 키워드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 위주 요거는 100%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도 암기를 싫어하긴 하는데 얘는 외워줘야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뒷부분 가서 배우겠지만 예시를 하나 들어야 되니까 엄청 자주 볼 겁니다.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기본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예비적, 선택적, 그 다음 공동소송 의미를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그거 연기 때 다 배울 거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문에는 이 단어밖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요건으로. 그래서 조문만 보면 양립 불가능이 뭔데? 라고 되기 때문에 요거를 판례, 판시를 외워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외운다라는 것은 이 의미에 대해서 판시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이 교재 판례 원문 그대로 실어놨는데 그 원문을 그대로 막 조사까지 읊는 이가 이런 거 외우라고 실어놓은 게 아니라
판례도 이거랑 똑같이 풉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푸냐면 민소법 몇 조는 땡땡땡 땡땡땡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땡땡땡 땡땡땡이라는 의미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답안에 쓰는 게 대법원에서 하는 판례 판시 구조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판결문을 하나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외워서 써줘야 한다는 거. 요거까지 일단은 뭐 아시면 되겠고, 예열부터 조금 너무 머리 아프게 안 하시긴 한데, 여러분들 이미 행정쟁송법 했을 때니까 그럼 제가 행정쟁송법 가지고 해볼게요. 행정쟁송법도 똑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어떤 것이 문제된지,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갖추었는지, 처분의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행정법에서는 중요한 게 뭐죠? 처분이죠.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처분이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민소에는 처분이 없는데요? 상대방이 행정청이 아니니까? 이거는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제가 입문 강의 때 행정쟁송법은 민사소송법을 다 뺏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정쟁송법 8조 2항인가요? 제가 이것까지는 준비를 해서 여기에 민소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없는 거는 민소법 다 가져온다. 그런 거로 민소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민소법에 있는 소송물 내용은 그냥 처분으로 바뀌는 것뿐이고, 처분권주의 내용 똑같이 들어가고, 변론주의 내용 똑같이 들어가야죠.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죠. 행정소송은 뭐가 다르냐면 주민이라고 해볼게요. 주민, 국민, 원고가 있고 하나는 국가기관이 있죠. 이게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조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행정소송하면서 조금 애매했다면 민사소송법 배워가지고 좀 이해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호 보완이 되니까, 물론 다른 선택 과목도 뭐 인사노무 쪽이랑 보완되는 게 서로 있듯이 법 과목도 서로 이게 보완이 됩니다. 여러분들 민사소송법만 하시면 나중에 뭐 노무사 되셔가지고 만약에 뭔가 살펴봐야 될 게 있으면 모든 소송법 다 살펴봐도 다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행정소송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랑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라는 건 저한테 좀 가지고 오시고, 근데 처음에 지금 연기 때 논리를 잘못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질문하시고, 이제 뇌피셜로 마음대로 이해하지는 마시고, 뇌피셜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유사성은 있구나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일단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오실 때는 이 법전, 시험용 법전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차피 이거 찾아보실 겁니다. 이걸 찾아보실 거니까 이걸 가져오시고, 이게 지금 심판인지 모르겠는데 내년 시험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법제센터 같은 데에서 그걸로라도 일단 보시고 계시면 되고, 여기 민사소송법은 다 한글화돼서 있습니다. 행정쟁송법 시간에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외우실 때에도 1조부터 막 500조 넘게 있는 요거를 달달달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법학시험은 암기인 건 맞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판례 키워드 요걸 외우는 겁니다. 판례 키워드. 조문도 자주 보시다 보면 외워져요. 근데 막 지금부터 억지로 이거 외우기 싫잖아요. 솔직히 저도 외우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싫고, 제가 외우는 방법은 일기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뭘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공부 방법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공부 방법 자체에 대해서, 법학이라는 것의 공부 방법, 행정쟁송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큰 맘을 먹고 뭐 직장을 다니다가 혹은 직장을 병행하다가 혹은 학교를 다니다가 노무사 시험이라는 전문직 시험을 따려고 오신 거잖아요. 오신 거면 비법은 간단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막 저한테 막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수 있을까요? 왜 제가 떨어졌을까요? 그냥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냥 공부 안 한 겁니다. 너무 명쾌한다. 제가 뭐 교수님한테도 왜 애들이 변호사 시험을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하면 공부 안 한 겁니다. 공부 안 한 거.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근데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문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는 게 아닌데 조문을 달달 외우고 있고 판례에 막 은는이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고 있고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하면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붙을 거를 10년 동안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고 뭐 저도 사실은 사법시험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갔어요. 누가 뭐 한 소리 듣고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붙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잡아서 갔는데 저는 이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사시가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공부법을 깨쳤는데 사시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행시는 뭐 한 4개월 6개월 공부해서 붙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공부 방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노무사도 똑같습니다. 저는 방식만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들 뭐 그냥 1년 잡고 하세요. 지금부터 내년 시험이니까 1년 조금 안 남았네요. 근데 1년 잡고 하시는 게 좋고 1년을 잡으란 이유는 좀 절박함을 갖고 100% 진가를 발휘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 이 시험 막 다들 3, 4년씩 하는데 1년 만에 어떻게 붙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여러분들 1년 만에 붙을 각오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세요. 올바른 방식. 근데 뭐 이거야 뭐 강의 들으면서 다른 강사님들도 다 방식을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때 열의 9은 공부 안 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뭐 예외적인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내 상황이 정신이 나갈 것 같으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뭐 직장 병행이라든지 혹은 나이가 먹고 다시 공부하실 때에는 요게 제일 중요한데 또 가족들 생각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정신력이 더 강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공부한다 혹은 남편분이 공부한다 이러면 서로 약간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일단 중요하고 공부에 맞춰서 하세요. 공부에 맞춰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도 뭐 항상 있었고 근데 만약에 내 정신을 흩뜨리는 사람이면 헤어지셔야 됩니다. 내 정신을 흩뜨리는 사람이면 헤어지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시 공부하는 동안 뭔가 좀 가끔 리프레시를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이거는 자유사항입니다. 내가 집중이 안 되면 쳐내셔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소개팅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건강, 컨디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공부가 다 잘 됐는데 전날에 코로나가 걸렸다. 이거는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하늘이 안 도와준 겁니다. 하늘이 안 도와준 거라서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요 두 개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이거는 그나마 내가 제어가 가능하고 이거는 뭐 코로나 이런 건 진짜 뭐 운이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좀 재수가 없었다 생각하고 내년에 그냥 수석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여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붙고 올해 시험도 결과 발표가 났지만 민사소송 한 1000몇 명이 응시해서 100명밖에 못 붙습니다. 10%도 합격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사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고 보통 이제 2차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도 뭐 8대 1밖에 안 되고 뭐 사법시험도 한 5대 1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0대 1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하는 동안에는 집중해서 계속 강의를 하셔야 되고 근데 뭐 한 10개월 정도는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합격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올해 변리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애들이 이제 변리사 쪽도 올해 처음 강의를 했거든요. 민사소송처럼 처음 강의를 했는데 애들이 다 민사소송법은 다 상위 10% 점수를 받았는데 뭐 거기에도 이제 특허법, 상표법이랑 다른 법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내가 특허 상표도 가르칠 수 없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법학이란 게 공부 방법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동법도 똑같습니다. 행정쟁송뿐만 아니라 노동법도 똑같습니다. 노동법도 똑같으니까 내가 민소에서 했던 방식대로 그냥 반복을 해라. 그렇게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합격 비법은 그냥 공부입니다. 제가 입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서 이제 21살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한 친구가 있고 22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판사한 친구가 있는데 둘 다 막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게 뭐 방식이 막 스펙타클하고 그런 거 없고 똑같이 기본서 보고 문제 풀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힘들 때는 이제 저 불러가지고 뭐 같이 마시는 거 먹고 그래서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없고 그 사람들은 머리가 막 말도 안 되게 좋은 것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말고도 사법시험 떨어지고 이제 뭐 로스쿨 가서 또 검사가 된 친구도 있고 뭐 소위 김현장 이런 데 간 친구들도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 막 수험생일 때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어려워하고 다 똑같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떻게 하지? 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생각이 들고 나도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거를 좀 떠올려 주시면서 이제 주변 후배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막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제가 관찰한 특징은 하나 있긴 합니다. 어릴 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겁니다. 그건 애들이 멘탈이 안 무너집니다. 애들이 볼 게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는데 걔네는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뭐 신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해 하면서 그냥 보다가 그냥 시험장을 들어갔는데 1차 붙었네 하고 또 보다가 2차를 들어갔는데 2차 붙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붙는 사람들 특징은 이게 셉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정신이 조금 잘 잡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 정신에 방해가 되는 것들 좀 다 쳐내시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나 이번 한 해라도 잘해서 바로 내가 붙어볼게 라고 하시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제 경험에 반출을 하면 저도 이제 사법시험을 6월 달에 2차를 치고 10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10월인가 11월인가 발표가 났는데 그리고 사법시험 폐지됐죠. 폐지됐으니까 뭐하지? 그냥 로스쿨을 가야겠다 하다가 로스쿨 시험은 7월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년에 있는 거 시험 뭐 있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다가 행시가 있네? 라고 하면서 행시를 본 것이고 여기에도 인사노무관리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무진장 싫어하는 건데 행정학이라고 제가 이런 과목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새로운 저명한 교수가 나와서 논문을 막 썼어요. 그럼 그것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행정학에 추가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교과서가 좀 두꺼우실 거예요. 아마 새로 공부를 계속 하시고 행정학 선생님들 쪽은 인사 논문 쪽은 계속 공부를 하시고 계속 논문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 과목 또 본질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고 똑같습니다. 문제점 찾고 현대 행정 인사 노무니까 지금 인사 노무 쪽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점을 찾고 그다음 현안 방안 제시해라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경제학이면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결 방안 제시하라 이런 거겠죠. 똑같기 때문에 다를 게 없고요. 좀 행정학에서 인사 노무 관리론에서 내가 못 보던 게 나왔다. 그거는 또 재수가 없는 겁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그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과목들을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고 좋아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법학 과목은 그런 거 없습니다. 법학 과목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게 튀어나온다. 그런 게 뭐 중간 재판 이런 것들 있긴 한데 집행법 관련 개념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타도 몽땅 넣어놓은 겁니다. 몽땅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불의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새로 못 만듭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올해 10월 달인가 또 개정된 게 하나 있죠. 그것도 반영을 했는데 개정됐으면 책 바꿔야 되나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개정이 됐다는 말은 거기에 관련된 판례는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면 조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문이나 그냥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뭐 제가 자료들을 나눠드리겠지만 개정법은 그것만 챙기셔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로 바뀐 거는 판례가 없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요 세 가지 잘 갖추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단문이랑 사례 요거 방법론에 따라서 그냥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뭐 사례 때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사례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잠깐 하나 덧붙이자면 혹 작년에도 민소를 내가 한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미 민소를 해봤기 때문에 나는 사례집도 같이 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사례도 일단 간단히 언급만 하자면 뭐 행정쟁송이나 노동도 하시니까 간단히 언급만 하자면 여기 막 문제가 나와 있어요. 노동법이면 문제가 딱 있겠고 그 다음 강사님이 쓰신 해설이 있겠죠. 문제와 해설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본 강의 연기와 일기에서 하는 건 이 부분이죠. 해설에서 의요건 절차 효과 사안의 포섭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당연히 처음 공부할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 연결고리가 쟁점이죠. 이 쟁점에 대해서 강사들이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례집을 보면 술술 풀려요. 별거 아니네 했는데 내가 시험장을 가면 이게 없고 이것만 있습니다. 문제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맞는데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쟁점을 잡으셔야 되고 세 번째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사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흔히 하는 잘못이 이것만 외웁니다. 이것만 냅다 죽어라 외웁니다. 이것만 냅다 죽어라 외우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학원 모의고사에서 뭐 변형을 하거나 같은 쟁점들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오니까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전체 1등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노무사 시험 붙겠다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한 문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답을 썼어요. 이게 답이 같습니까? 틀린 거죠.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답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외우고 공부한 사람들은 답을 틀립니다. 답을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내가 실력은 좋은데 떨어졌다. 실력이 안 좋은 거죠. 없는 겁니다. 이건 까놓고 말해서 암기만 한 겁니다. 실력이 좋으면 붙어야죠. 실력이 좋은데 떨어지고 있다?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좋으면 붙어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처음 공부하실 땐 근데 어쩔 수가 없이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실력이 좋다고 착각하신 분은 아직 1단계인 겁니다. 2단계에는 요 쟁점을 잡으셔야 되고 3단계에는 문제를 보면 바로 다 떠올라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제가 올해 법원행시가 민소법이 7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를 쳤을 때 민법이 70점이고 사법시험은 민법이 85점이거든요. 근데 이거 봤을 때 답이 뭔지 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셔야 수석 차석을 하시는 거고 일단은 요 두 과정만 해도 거의 붙습니다. 거의 붙고 뭐 굳이 이것까지 2단계까지는 뭐 공부가 되면 자연스레 되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여기에 목매이지 마시고 일단은 요거 잘 외우시고 요게 잘 외워졌다면 요것만 잘 찾읍시다. 그렇게만 해도 붙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붙고 올해도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60점을 넘겨야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제 생각에 이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노무사 시험 10년치 기출 해설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 옛날 노무사 민사소송법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한 20년도까지 뭐 그때까지 문제랑 최근에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수준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띄워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노무사 시험은 옛날 사법 시험이랑 좀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충분히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옛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너무 간단히 나와서 이것만 외우고 대충 막 포석만 조금 해도 붙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까지도 할 능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붙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대한민국에 저도 공무원을 하다 나왔지만 다른 직업들이 좀 하향되고 좀 안 좋다는 게 알려지고 있어서 전문직 열풍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민소법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캐치프레이즈를 잡은 게 처음 이해할 때는 골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쉬워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그거는 다들 공감하는 바라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제 친구들 변호사도 그렇고 다 공감하는 바라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오히려 수월해질 건데 연기 때는 제가 일단 다 가르쳐 드릴 거라 약간 어렵더라도 이해만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집중하시라고 연기에는 문제는 하나도 안 낼 겁니다. 문제는 하나도 안 낼 거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는 질문을 해서 꼭 해결을 보시고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1기 때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일단 공부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책이 407페이지까지 있고 앞부분 시작이 아마 시작이 8페이지부터거든요.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 이거 입문 때 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쟁점들, 주요 쟁점들이 거의 다 있는 거라서 요거 간단히 한번 보고 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결과적으로 책은 한 400페이지 정도 될 것이고 기존의 수험생들이 봤던 노무사 교재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조금 필요한 건 다 있는 대신에 살짝 두껍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그냥 제가 쳐내서 양이 적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학설 논의만 쳐냈고 판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쳐냈거든요. 판례는 오히려 제 책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례 번호를 안 넣어놓은 책들이 되게 많던데 저는 판례 번호를 다 넣어놨으니까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알고 싶다는 건 검색해서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고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이거 외우라고 넣은 거 아닙니다. 이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8페이지에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만 일단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쟁송은 행정청이랑 개인이 싸우는 건데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이죠. 인문강의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장을 제출해야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싸움을 걸어야 되니까 소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장을 만들어야 되고, 소장을 만드는 거는 개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법을 좀 배우셨다면 그냥 자기 가족들 건 여러분들이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쓰신다면 소장을 만들어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을 정하는 겁니다. 어느 법원에서 담당을 할 것인지. 이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걸 살펴보고 우표처럼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서면을 보내고 할 때는 그거 돈 냈는지, 그 다음에 맞게 썼는지, 누구한테 싸움을 거는지 썼는지, 어떤 것에 대한 싸움을 거는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다가 뭐 아무거나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상대방 싸워야 되는 피고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다음으로 소장을 심사하게 되고, 이게 올바르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부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복사본입니다. 사본. 우리가 앞으로 보면 뭐 원본, 정본, 부본, 독본 뭐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다 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복사본. 원본은 법원에 보관해야죠. 원본은 법원에 보관하고 복사본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 기일은 니들 둘이 나와서 싸울 날을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관련되는 쟁점 한번 살펴보면, 답변서 제출 의무를 피고에게 고지해야겠죠. 상대방이 네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안 준단다 라고 하면 피고가 무슨 소리야, 난 빌린 적 없는데 라고 하면서 뭐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래서 이 답변서 제출 의무를 고지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겠고, 소제기의 효과가 이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을 때, 상대방한테 도착했을 때 소제기의 효과가 발생해서 대립 당사자 구조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싸움이 이제 성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원과 피고 간에. 그리고 뭐 관련되는 중복 제소 금지는 싸움을 두 군데다가 걸었을 경우에,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한 군데서 걸었네, 거기서 싸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복 소제기의 문제이고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해야 된, 피고가 답변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건 뭐겠습니까? 판사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너 할 말 없다는 거네 라고 하면은 이제 부제출되면 무변론 판결이 되어 가지고요, 보통은 피고가 지게 되겠죠. 아무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 검토는 이거 법원 측에서 하는 거라서 중요 쟁점은 아닙니다. 이거 무슨 사건으로 분류해서 어디 판사가 담당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변론 기일 외에. 변론 기일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필수적 변론 기일. 근데 변론 준비 절차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됩니다. 보통은 안 잡겠죠.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만약에 잡게 된다면 넘기는 것이고, 여기 임의 절차라고 돼 있죠. 임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기속된다라는 거는 해야 된다. 행정소송법에서 아마 기속과 재량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임의와 필수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심사해야 되겠죠. 앞에서 소장을 심사한 것은 이 친구가 잘 썼냐를 심사하는 거고, 이 소송 요건 심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있는 대표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대표는 권땡땡이던데, 예시를 든 겁니다. 권땡땡이던데 지금 이 소는 이땡땡이가 제기했는데? 라고 하면서 판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야 되는 사람이 제기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심사, 오른쪽에 보면 쟁점은 요건 심사 완료 전 본안 심리 완료된 경우 요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해당 부분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권땡땡에서 이땡땡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답니다 하고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근데 소장을 보니까 너무 증거가 명확해요. 그러면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내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대표권, 일단 이 사람이 사장인지부터 제대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송 요건 심사도 만약에 마치게 됩니다. 사장 맞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 시작되게 되겠고, 제 1차 변론기일을 잡아가지고요, 두 사람 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면 서초동으로 오세요,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라고 하겠죠.
되겠죠. 그러면 와가지고 구술 말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판사 앞에서 뜬금포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되겠죠. 판사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상이거든요. 상대방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다 예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아까 제출했잖아요. 답변서 제출한 거. 그 다음에 1,000만 원 갚아라라고 소장 냈잖아요. 낸 거를 그냥 말로 한번 표현합니다. 그게 구술이고요. 그다음 직접이라는 건 판사 앞에서 직접 그리고 상대방과 같이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공개라는 건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준비 절차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은 곳에서 하는데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방청객도 있고 기자들도 가끔 와서 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쌍방을 심리해야 된다. 원피고 2명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두 사람 다에 대해서 판사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그 다음에 변론주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변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변론기일날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래 당신들 주장은 알겠소. 주장을 뭘로 입증할 건데? 라고 하면 증거조사를 해야겠죠. 보통 많이 하는 증거조사는 뭐 증인신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서면을 제출한 게 있다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알아서 읽어봤겠죠. 그래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 과정이고, 증거체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채택할지 말지 그거 증거가 될 수 있소 없소 하는 것이고요. 채택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해야겠죠. 채택을 한 다음에 그 당사자 그날 나오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 당사자 신문 등 증거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자유심증주의, 이건 뭐죠? 판사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유심증주의. 자, 의사가 이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라고 해도 판사가 내가 보니까 아닌데? 라고 하면 정신병자 아닙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신이에요. 이게 자유심증주의입니다. 대신에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이게 자유심증주의고요. 그 다음에 변론의 속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변론기일에서 보통 끝내는 게 좋은데, 판사님 제 친구가 원래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바쁜 시험이 있어서 못 온답니다. 다음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한다 입니다. 이 속자는 계속할 때 그 속자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계속할 수 있다. 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갱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게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세이브를 일본말로 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장해뒀던 거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1차 때 어디까지 했지? 하고 오늘 친구가 왔네?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 계속하자 라고 해서 이건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변론기일이 두 번째 날 잡아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 잡아서 다시 하는 거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은 뭐냐 하면 변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과격해진 겁니다. 둘이 막 법정에서 주먹 다짐하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랑 너무 감정이 안 좋다. 좀 분리를 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에서 좀 자유롭게 하는 거라서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변론의 분리병합. 그 다음 뭐 증거조사 똑같이 할 것이고,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변론을 끝내게 되겠죠. 변론이 끝났습니다. 들을 거 다 들었고 증거 다 제출했고 증인신문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변론은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는 판결의 선고 절차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판사가 방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판결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판결문을 쓰고 그 다음에 선고 기일을 잡아가지고 그날 자기가 쓴 거를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문은요 당사자들한테 송달되어야 됩니다. 당사자의 주소로 보내주어야겠죠. 당신이 이겼습니다. 혹은 졌습니다. 라는 걸 보내주어야겠고, 불만이 있다면 2주 내에 항소 등을 하게 됩니다. 나 이 판결에 불만이 있어. 나 한 번 더 싸울래.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기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기판력이 발생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싸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판사를 우습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2주 내에 해야 되고요. 2심 법원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었던 그 1심 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1심 법원 재판장이 이게 불만인가 보군 하면서 다시 소장을 한 번 더 심사를 한 다음에 2심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2심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항소를 한 다음에 3심에서는 상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심에서도 진 사람이 이거 불만이 있다 라고 하면서 난 대법원 가야겠다 라고 하는 건데,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 가려면 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들이기 때문에 다들 이 3번은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상고, 항고심법원 역시 2심 법원에다가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상고 기록은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고까지 마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판결이 끝나게 됩니다. 파기환송시키지 않는 판결이 끝나게 되고 확정이 되겠죠. 자,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는 게 이제 재심의 소책입니다. 요 최근에 무슨 서울의 봄 영화가 개봉을 했죠. 서울의 봄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장군이 자기가 반란을 했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의 모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재심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때 상황에서 내가 잘못 받은 거다. 혹은 뭐 이제 경찰분들이 범인을 잘못 검거했을 때, 다른 진범이 잡혔을 때, 나는 진범이 아니에요. 다시 판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재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확정 판결에 대해서 하는 게 재심이고요. 이 항소나 재심은 푸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파트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학습하는 것은 1심의 재판 과정입니다. 그래서 1심에 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법조문에는 1심들이 규정되어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준용 그냥 가져와서 똑같이 쓴다는 거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대로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신의 성실의 원칙부터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